스타벅스. 우린 여길 별다방이라고도 부르죠. 얼마 전에 이 애칭을 단 스타벅스 매장이 생겼습니다. 서울 세계로에 있는 스타벅스 별다방점. 여긴 한국 소비자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담은 매장이라고 합니다. 스타벅스 코리아. 이상할 정도로 너무너무 잘 됩니다. 매장도 참 많죠? 스타벅스 매장에 재난이 나면 바로 맞은편에 있는 스타벅스로 피신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셀럽들도 스타벅스를 너무 사랑합니다. 하정우, 전지현, 싸이가 스타벅스가 입점해 있는 건물주로도 유명하잖아요. 가수 적재 씨는 스타벅스에만 연 500만 원을 쓴다고 합니다. 덕후 인증 진짜 제대로 한 거죠. 연예인들만 이럴까요? 굿즈 사려고 줄 서고 프리퀀시 모은다고 매번 난리 나죠. 스타벅스가 등장한 이후에 국내에 무수한 프랜차이즈 카페들이 등장했습니다. 여길 너무 이기고 싶었던 건지 국내 브랜드와의 대결 구도도 자주 볼 수 있었죠. 스타벅스와 할리스의 신경전, 스타벅스께 섞어라. 이런 책도 나왔었습니다. 스타벅스를 이긴 토종 카페, 카페베네 이야기. 글쎄요, 카페베네가 스타벅스를 이긴 적이 있었나요? 스타벅스는 지금도 국내 커피 산업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 브랜드가 시장을 장악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죠. 그래서 스타벅스의 성공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급화, 허영심 전략, 신세계 버프, 이프리퀀시. 이게 진짜 이유일까요? 그렇다면 이 전략을 똑같이 했던 다른 커피 프랜차이즈들은 왜 잘 안 됐을까요? 오늘 제가 떠먹여드릴 이야기, 스타벅스와 한국 커피 시장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국내 최초의 프랜차이즈 카페가 어디일까요? 1988년에 등장한 자댕입니다. 여기가 잘 나갈 땐 전국 점포 130개를 넘기기도 했어요. 일본의 대표 커피 프랜차이즈인 도토루가 한국에 진출했던 것도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런데 둘 다 인스턴트 커피 가성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실제로 2000년대 초반까지는 국내 커피 시장의 90% 정도는 인스턴트 커피였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원두 커피의 불모지였죠. 아무튼 이 자댕이 사업 영역을 바꾸고 도토루가 한국 철수를 결정했던 96년 스타벅스가 한국에 진출 의사를 타진합니다. 당시에 스타벅스는 신흥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전 세계 점포 수를 합해도 1000여 개쯤밖에 안 됐었거든요. 비교하자면 현재 국내 EDI 점포 수의 3분의 1도 안 된 거죠. 당시 스타벅스의 전략은 커피 역사가 뿌리 깊었던 유럽 진출이 아니었습니다. 무서운 경제 성장을 보이는 아시아와 함께 크겠다는 거였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대만과 함께 4번째 순서에 올라있을 정도로 높은 우선순위였고요. 이 스타벅스 사업권을 따내려고 온갖 기업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97년 10월 아시다시피 신세계가 이 스타벅스 사업권을 따내는데 성공하죠. 이때도 우린 잘 몰랐습니다. 당시 언론들도 짤막하게 단신으로 처리했었고 사람들 반응은 뭔 벅스? 듣보잡 아니야? 커피와 카페라는 개념도 제대로 자리 잡기 전이었거든요. 몰라도 단단히 몰랐죠. 이게 우리나라 커피 산업을 완전히 뒤바꿀 사건이었다는 걸요. 스타벅스 코리아는 원래 98년 상반기쯤 강남에다 1호점을 낼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좀 애매하죠? 외환위기가 터졌습니다. 올스탑! 그야말로 프로젝트가 무기한 동결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스타벅스 론칭 준비팀에 있던 한 직원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무조건 돈이 된다. 지금 스벅을 열 수 없다면 내가 나가서 비슷한 걸 차리겠다. 그래서 스타벅스 론칭팀에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 비슷한 컨셉의 카페를 차립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강원 대표의 할리스. 당연히 스타벅스보다 먼저 생겼기에 한국 최초의 에스프레소 카페 전문점, 이런 타이틀을 달고 있죠. 할리스는 시작이 불과했습니다. 할리스의 공동대표였던 김도균 대표는 중간에 나와서 타멘탐스를 차렸고요. 김도균 대표의 동생인 김은희 대표는 커핑 그룬나루를 차렸습니다. 또 강훈 대표는 나중에 할리스를 매각한데요. 이 매각한 이후에 합류한 곳이 바로 카페베네였고요. 그리고 카페베네를 나온 후엔 망고식스도 론칭했었습니다. 한때 이름 좀 날렸던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 탄생에는 모두 스타벅스가 연관되어 있는 셈이죠. 아무튼 돈이 될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할리스의 초기 성적은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럼 할리스는 언제부터 잘 됐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려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야 합니다. 외환위기가 끝나고 난 뒤 신세계의 스타벅스 프로젝트가 재개됩니다. 원래 신세계는 스타벅스 사업권을 받아서 독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외환위기를 겪고 났더니 현금이 부족해집니다. 그리고 왠지 겁도 좀 났고요. 결국 스타벅스 인터내셔널과 신세계가 5대5로 합작해서 스타벅스 코리아를 차립니다. 그리고 강남이 아니라 2대 앞에 1호점을 냈죠. 스타벅스에서는 원두커피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던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맛인지 일일이 설명해주고 메뉴 추천도 해줬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잘 됐었죠. 영업이 끝나고 나면 현금이 막 이만큼씩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할리스가 바로 이때부터 반사 이익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걸 적극적으로 이용해요. 저기 스타벅스 보셨죠? 커피는 돈이 됩니다. 저희는 스타벅스와 똑같아요. 스타벅스는 가맹점 안 받잖아요. 저희는 받습니다.
이렇게 스타벅스가 있었기 때문에 설득이 가능했던 거죠. 덕분에 가맹점이 늘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커피빈, 투썸, 이디야, 파스쿠치가 연달아 등장한 것도 스타벅스의 성공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 후로는 프랜차이즈뿐만 아니라 믹스커피 제조업체들도 원두커피를 팔기 시작했고 또 편의점에서도 원두커피 머신이 들어왔습니다. 다 스타벅스의 공이 컸죠. 흔히 스타벅스의 성공 원인으로 고급화 전략, 신세계 버프, 부동산 전략 뭐 이런 것들을 꼽죠. 그런데 이런 전략들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 기업들도 다 빵빵하게 했던 것들입니다. 투썸플레이스는 CJ가, 엔젤리너스는 롯데가 뒤를 바치고 있죠. 파스쿠치 뒤에는 부동산 분석의 최강자인 SPC가 있습니다. 고급화 전략도 만만치 않게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카페베네, 제일 비싼 강남 땅에다 점포를 냈었고요. 아예 사이더스와 제휴를 맺고 스타 마케팅에 주력했습니다. 또 인테리어에도 공을 많이 들였었죠. 점포수로는 스타벅스를 추월했지만 실속은 없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고 강훈 대표는 2011년 카페베네를 나와서 망고식스도 차렸는데요. 강남 1호점, 연예인 마케팅 등등 동일한 전략을 반복했습니다. 이번엔 시작부터 잘 안 됐어요. 결국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서 몰락했고요. 이건 스타벅스와 커피 시장의 표면만 이해한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이죠. 스타벅스의 반사 이익을 얻었지만은 경쟁이 본격화된 이후로는 이게 독이 된 겁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다른 부분에 신경을 쓰느라 커피 품질 관리에 소홀했거든요. 왜 커피 좀 마신다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하죠? 스타벅스는 맛이 없다고요. 쓴맛이 너무 강합니다. 이유가 있죠. 스타벅스의 원두는 강배전한 원두거든요. 로스팅을 강하게 해서 쓴맛과 진한 맛이 강하다는 건데 이러면 원두 자체가 가진 향과 맛은 좀 약해집니다. 하지만 강배전에는 장점이 있습니다. 커피는 어떤 바리스타가 내리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죠. 그런데 강배전은 이 바리스타 간의 차이를 좁혀줍니다. 프랜차이즈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어디를 가든 동일한 품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 이 믿음이 브랜드의 신뢰성을 만들거든요. 최고의 품질이 2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호가 적은 것이 1위를 하죠. 강배전의 또 다른 장점은요, 응용 음료를 만들기에 용이하다는 겁니다. 커피가 진하지 않으면 우유나 크림을 넣었을 때 이도 저도 아닌 음료가 되기 쉽거든요. 브랜드 파워도 세지만은 품질 관리까지 독하게 했습니다. 스타벅스는 프랜차이즈의 정석을 보여주는 브랜드예요. 자, 이것들이 바로 스타벅스가 한국에서 성공을 거둔 근본적인 요인인 거죠. 사이렌 오더가 특별히 성공한 게 아니라 원래부터 스타벅스에 긴 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프리퀀시 이벤트가 기발했다기보다는 스타벅스에 대한 한국인의 선호가 뒷받침되었으니 가능했던 거고요. 만약 이런 이벤트를 다른 브랜드가 했다면 사람들이 이 정도로 열광했을까요? 스타벅스가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한 게 1992년이고 일본과 싱가포르에 진출한 시기가 바로 96년입니다. 한국에 진출 의사를 밝힌 것도 이때였고요. 2대 1호점이 들어선 99년 당시 스타벅스는 전 세계에 2,500여 개 지점뿐이었습니다. 10년 뒤엔 16,500여 개, 또 거기서 10년 뒤엔 3만 1,000여 개가 됩니다. 엄청난 속도죠? 이건 전 세계에서 가장 뜨겁고 선망받는 브랜드가 아주 초창기부터 한국에 들어와 있었다는 걸 말합니다. 아주 이른 타이밍에 들어온 거고 매우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스타벅스는 어떤 전략으로 국내에서 1위를 했다기보다는요, 당대 가장 핫한 브랜드가 글로벌 브랜드화하는 과정에서 동시 성장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 이전까지 에스프레소 문화도 없었고 경쟁자도 없었던 이 작은 나라에서 혼자 시장을 개척한 거죠. 왜 스타벅스 본사에서 교육받은 직원들이 원두 설명 잘해주죠? 이건 고소한 맛이 나고 저건 초콜릿 향이 나고 이러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궁금하죠. 이러니까 원두 수요로 이어집니다. 강릉의 대표 커피집 테라로사,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을 배출해낸 부산의 모모스, 그리고 국내 스페셜티 시장을 처음 연 서울의 커피 리브레 등등 이런 곳들이 두각을 드러낸 것도 스타벅스가 안착하고 난 이후부터입니다. 솔직히 허영심이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는 못하겠습니다. 당대 가장 핫하던 미국의 브랜드였고 또 당시 기준으로 보면 비싸긴 했죠. 스타벅스가 처음 문을 열었던 99년은 세계 여행 자유화가 된 지 10년이 된 시기입니다. 여행이나 유학을 통해서 스타벅스를 접하고 온 사람들도 점점 늘어가고 있었고요. 만약 허영심이 없었다면 사람들이 스타벅스를 이렇게 많이 마시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원래 소비란 게 그렇습니다. 만약 꼭 필요한 소비만 한다면 자동차는 그냥 굴러가기만 하면 되고 고급 주택이나 고급 시계, 또 명품 옷 같은 것도 다 필요 없죠. 허영심과 과시가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 그에 걸맞는 품질의 발전을 이루거든요. 그래서 이건 소비의 기본 속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타벅스가 기준점이 되니까 저렴하고 큰 사이즈의 백다방, 메가커피 이런 것들도 탄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과거에 커피라고 하면은 믹스커피가 전부였던 한국에서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이 나왔습니다.
스타벅스 때문에 국내 커피 시장이 빠르게 발전한 덕분이죠. 우리가 어떤 민족인가요? 한 번 꽂히면은 끝장을 보죠. 이런 특성들이 몽땅 더해져서 어디에서나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덕분에 지금은 가로등만큼이나 많은 커피숍들이 있고요. 우리가 즐기는 커피 한 잔, 그리고 오늘 무심코 들렀던 카페들은 이러한 궤적을 밟아왔습니다. 유럽인들이 서울로 카페 투어를 온다고 할 만큼 한국의 커피 시장은 성장했죠. 이제는 한국이 세계적인 커피 강국으로 자리 잡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